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똥기저귀를 갈아주는 요양보호사가 40년 전에 버린 딸이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75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요양병원에서 가족에게 버림받고 짐승처럼 취급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요양보호사 김지영 씨가 나타나 유독 자신에게만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과연 이유가 뭘까요? 40년 전 김철수는 사업이 망해 7살 딸을 고아원에 버렸습니다. 라면을 끓이다 딸의 팔에 화상을 입힌 그날의 죄책감을 안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3년 후 데리러 갔지만 고아원은 불타 사라졌고 10년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을 돌봐주는 김지영 씨의 팔에서 반달 모양 흉터를 발견합니다. 설마 이 여성이 그때 그 딸일까요? 더 놀라운 건 지영 씨가 이미 환자 차트를 보고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40년 만에 만난 부녀는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할까요? 과연 그들의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될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행운이 찾아와요. 새벽 6시 알람도 없이 몸이 깨어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잠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75세 김철수 씨는 침대에서 몸을 돌리려 하였지만 욕창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으윽, 목구멍에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마저 힘들었습니다. 요양병원에 들어온 지 벌써 2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지옥 같은 현실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복도에서 들려오는 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오늘도 하루 종일 기저귀나 갈아야겠어. 젊은 요양보호사 박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젯밤에도 계속 끙끙거리더라고. 진짜 시끄러워 죽겠어. 차라리 수면제라도 많이 줘서 조용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니까. 또 다른 보호사 이 씨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자신이 짐덩어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뼈아팠습니다. 한때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수십 명의 직원들을 먹여 살렸던 당당한 사업가였는데 이제는 남의 손에 의존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기저귀 갈 시간이에요. 박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코를 찌푸린 채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아우, 냄새 진짜 지독하네요. 또 쌌어요? 김철수 씨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몸을 가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가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말하였습니다. 미안하긴요. 어차피 이게 제 일인데. 박 씨는 성의 없이 기저귀를 갈기 시작하였습니다. 거친 손길로 닦아내는 차가운 물티슈가 욕창 부위에 닿자 김철수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파요. 그가 신음하였습니다. 아프긴 뭐가 아파요. 이것도 못 참으면 어떻게 해요? 박 씨는 더욱 빠르게 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기저귀 교환이 끝난 후 김철수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은 언제부터 오지 않기 시작한 걸까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그러다 한 달에 한 번이 되더니 이제는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아들 철민이가 마지막으로 왔던 날이 기억났습니다. 아버지, 경제가 어려워서요. 요양원비도 부담스럽고 정부 지원금으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런 말을 남기고 떠나던 아들의 뒷모습이 아직도 생생하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가져온 음식이나 간식을 먹는데 김철수 씨의 상에는 병원에서 나오는 밍밍한 죽만 올라왔습니다. 소금기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혈압약 때문에 간을 맞추지도 못하였습니다. 할아버지, 드세요. 이번에는 이 씨가 죽을 떠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는 짜증과 귀찮음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빨리 먹이고 치우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욕창 부위의 고통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허리와 엉덩이 부분이 짓무르고 썩어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간호사에게 진통제를 요청해 보았지만 돌아온 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지금 처방된 약 말고는 더 드릴 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하지만 의사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고통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옆 침대 환자의 콧꼬리 소리와 복도에서 들려오는 야간 근무자들의 수다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고려장 당한 거나 마찬가지구나. 김철수 씨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몸에서 나는 썩은 냄새가 나조차도 역겨워. 어둠 속에서 그는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가족도 돌보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에만 매달려 살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돈을 버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이가 들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새벽 2시 다시 기저귀를 갈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야간 근무자가 들어와 성의 없이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손길에서는 어떤 따뜻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김철수 씨는 절망적인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에게는 버림받고 돌봄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짐만 되는 존재. 과연 이런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그의 인생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40년 전에 잃어버린 무엇인가가 다시 그의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983년 겨울 서울의 어느 달동네 반지하에서 김철수는 7살 딸 지영이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작은 제조업체였지만 부도가 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지영이가 아버지의 옷자락을 당기며 말하였습니다. 작고 앙상한 몸에 낡은 옷을 걸친 모습이 김철수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응, 지영아. 아빠가 라면 끓여줄게. 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일어났습니다. 냉장고에는 라면과 달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작은 냄비를 올렸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라면과 달걀을 넣었습니다. 지영이는 냄비 주위를 맴돌며 라면이 익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빠, 언제 엄마가 와요? 지영이가 천진한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김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빚쟁이들이 집을 찾아온 그날 밤 짐을 싸서 떠나버렸습니다.
나는 이런 가난한 생활 못해. 혼자 알아서 해. 라는 차가운 말만 남기고 말입니다. 엄마는 돈 벌러 갔어. 곧 돌아올 거야. 거짓말이었지만 어린 딸에게는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냄비가 기울어지면서 끓는 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영이가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었던 것입니다. 으악! 지영이의 비명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끓는 물이 왼쪽 팔에 그대로 쏟아져 피부가 빨갛게 익어갔습니다. 지영아, 지영아. 김철수는 급히 찬물을 받아 딸의 팔에 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화상은 이미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반달 모양의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아파요. 아빠 아파요. 지영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자, 지영아. 아빠가 업어줄게. 김철수는 딸을 등에 업고 근처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응급처치를 마친 후 의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화상이 심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소 2주는 있어야 할 것 같고 비용은 200만 원 정도 들 것 같네요. 의사의 말에 김철수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주머니에는 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통장에도 돈이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모든 재산을 압류당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응급처치는 했지만 정식 치료를 받지 않으면 흉터가 심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의 위험도 있고요. 의사는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김철수는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국에서 화상 연고를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는 아픔 때문에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김철수는 밤새 딸 곁에서 연고를 발라주며 울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아빠가 무능해서 미안해. 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책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화상 부위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흉터가 뚜렷하게 남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영이는 계속 아프다고 울었고 김철수는 일자리를 구하러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은 매일 찾아와 협박을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살 거야? 돈 못 갚으면 딸이라도 팔아서 갚으라고. 그런 말들이 김철수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말로 딸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영이가 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였습니다. 아빠, 아파요. 병원 가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화상 부위에 염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김철수는 그 순간 끔찍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으면 딸이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영아, 아빠랑 있으면 너도 죽어. 그는 잠든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잣집 가서 밥이라도 배불리 먹어라. 그는 신문에서 본 고아원 주소를 적어두었습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결국 그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딸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굶주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아원에 가서 안전하게 자라는 것이 딸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결심을 한 밤
김철수는 밤새 딸의 잠자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소중한 얼굴을 마음에 새기려 하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선택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1983년 3월 어느 추운 새벽 김철수는 잠든 지영이를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작은 가방에는 딸의 옷 몇 벌과 그동안 아껴둔 5만 원을 넣어 주었습니다. 지영아, 아빠는 너를 사랑해. 꼭 기억해줘. 그는 딸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지영이는 아직 꿈속에서 아빠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김철수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성모 고아원이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그래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렸을 때 자비로운 인상의 수녀님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마리아 수녀님이 물어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맡겨주세요. 김철수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요? 수녀님이 잠든 지영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내는 도망갔고 저는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능력이 없습니다. 김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수녀님은 한동안 그의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지막 선택이신가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으신가요? 수녀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없습니다. 이 아이랑 있으면 둘 다 죽을 것 같아요. 김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지영이는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김철수는 작은 쪽지 하나를 남겨두었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꼭 데리러 올게. 건강하게 자라거라. 사랑한다. 고아원을 나서면서 김철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렸습니다. 김철수는 죽어라고 일하였습니다. 새벽 공사장에서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청소일까지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빚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작은 원룸이라도 얻으면 딸을 데리러 가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1986년 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빚의 대부분을 갚고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또한 작은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는 안정된 직장도 구하였습니다. 이제 지영이를 데리러 가자. 김철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을 드디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모 고아원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은 것은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여기 고아원이 있었다고요? 새로 지어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네, 3년 전까지는 분명 성모 고아원이 있었는데요. 김철수는 당황하였습니다. 아, 그 고아원 말씀하시는 거군요. 2년 전에 화재가 나서 완전히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아파트를 지었죠. 김철수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디로 갔나요? 원장님은 어디 계세요? 그건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구청이나 경찰서에 문의해 보세요. 그날부터 김철수의 절망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청, 경찰서, 사회복지공단 등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화재 당시 아이들은 다른 시설로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세한 정보는 드릴 수 없어요. 구청 직원의 말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제 딸입니다. 제가 직접 맡긴 아이라고요. 김철수가 애원하였습니다. 그럼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동안 지영이는 또 어디로 옮겨갔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 수녀님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화재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는 소식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매주 말마다 서울 시내의 모든 고아원과 보육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지영이라는 이름의 아이 있나요? 왼쪽 팔에 반달 모양 화상 흉터가 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그런 아이는 없다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해외 입양 기록도 뒤져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0년이 흘렸습니다. 김철수는 나이 40이 되어서도 결혼하지 않고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였습니다. 아직도 그 아이를 찾고 있어? 벌써 10년이 넘었잖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 친구들이 조언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버린 죄책감과 그리움이 그를 계속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사립탐정까지 고용해 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기록들이 화재로 소실되어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세월이 흘러 김철수는 50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딸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이 생기면서 온라인으로도 수소문해 보았지만 역시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벌을 내리는구나. 김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을 영영 잃어버리는 형벌을. 60대가 되자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딸을 그리워하였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는 지영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70대가 되어서는 중풍이 와서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아들의 손에 이끌려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 곧 그의 곁에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장 비참한 순간에 기적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3월의 어느 날 요양병원에 새로운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었습니다. 기존에 김철수를 담당하던 박 씨가 갑자기 그만두면서 공석이 생겼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수 어르신. 앞으로 제가 돌봄을 맡게 된 김지영입니다. 45세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김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요양보호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뜻하고 정중한 말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지영이라고 하셨나요? 김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40년 전 잃어버린 딸의 이름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네, 김지영입니다. 편하게 김 여사라고 부르세요.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였습니다. 첫 기저귀 교환 시간이었습니다. 김철수는 또다시 거칠고 차가운 손길을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지영의 손길은 달랐습니다. 어르신, 잠깐만 기다리세요. 물을 좀 더 따뜻하게 데워 올게요. 지영은 미지근한 물을 버리고 다시 따뜻한 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김철수가 미안해하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원래 꼼꼼한 성격이에요. 지영은 부드러운 수건으로
욕창 부위까지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코를 막고 빨리 처리하려고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영은 마치 가족을 돌보듯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더 조심할게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 낯선 여성에게서 묘한 그리움과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영은 병원 죽을 그대로 가져오는 대신 따뜻하게 데워서 간을 조금 맞춰주었습니다. 어르신, 입맛이 없으시죠? 제가 집에서 만든 김치 조금 가져왔어요. 지영이 작은 반찬통을 꺼내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김철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자신을 위해 이런 배려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어르신이 드시는 모습 보니까 제 마음이 편해져요. 지영은 정성스럽게 밥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오후에는 침상에 누워있는 김철수를 위해 사과를 깎아 주었습니다. 다른 보호사들은 간식 시간도 대충 넘어갔는데 지영은 정성스럽게 사과를 깎아서 먹기 좋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사과 좋아하세요? 지영이 웃으며 물어보았습니다. 좋아합니다. 옛날에 딸아이가 어릴 때 사과 깎아주곤 했거든요. 김철수가 추억에 잠긴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딸이 있으시군요. 자주 오시나요? 지영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오래전에 잃어버렸어요. 김철수가 슬픈 목소리로 답하였습니다. 지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정성스럽게 사과를 먹여주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도 지영의 배려는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보호사들은 근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 일을 마치곤 했는데 지영은 끝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었습니다. 어르신, 밤에 불편한 것 없으시면 호출벨 누르세요. 제가 금방 올게요. 지영이 따뜻하게 말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김철수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김철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지영의 따뜻한 손길과 배려가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손길에서 묘한 그리움이 느껴졌다. 김철수는 잠들기 전에 생각하였습니다. 왜 생판 남인 나에게 이토록 잘해주는 걸까?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지영이 그저 친절한 요양보호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지영도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평소보다 더 일찍 왔습니다. 그리고 김철수가 좋아할 만한 따뜻한 우유를 준비해 왔습니다. 어르신, 잘 주무셨어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철수와 지영의 특별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둘 다 아직 서로의 정체를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김철수를 돌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매일 그녀의 헌신적인 돌봄을 받으며 김철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소리와 함께 김철수는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몸이 타는 듯 뜨거워지면서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지영아, 지영아.
김철수가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야간 근무 중이던 지영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지영이 체온계를 대보니 39도가 넘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김철수는 열에 시달리며 계속 헛소리를 하였습니다. 아빠가 너를 버려서 미안해. 지영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 병실 문을 닫고 김철수 곁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왜 미안한데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가난해서 너를 고아원에 버렸어. 정말 미안해. 김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하였습니다. 지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했던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디 고아원에 보냈는데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성모 고아원, 1983년에 화상 때문에. 미안해 지영아. 김철수는 계속 헛소리를 하였습니다. 지영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모 고아원, 1983년 화상. 모든 것이 자신의 기억과 일치하였습니다. 그녀는 급히 찬물 수건을 가져와서 김철수의 열을 식혀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딸을 찾으러 갔는데 불타버렸어. 김철수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10년을 찾아 헤맸는데 못 찾았어. 지영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온 40년이 잘못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체온을 내리기 위해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던 중이었습니다. 김철수의 소매를 걷어 올리려는 순간 지영의 소매가 먼저 거쳐 올라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철수가 갑자기 지영의 왼쪽 팔을 바라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열에 시달리던 중에도 그 흉터만큼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반달 모양의 화상 흉터가 거기 있었습니다. 저건 김철수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영의 흉터를 가리켰습니다. 지영은 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영아, 너 혹시... 김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열이 내리면서 정신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어릴 때 다친 거예요. 지영이 서둘러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흉터는 자신이 40년 전에 딸의 팔에 낸 화상 자국과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크기, 모양, 위치까지 모든 것이 기억과 같았습니다. 틀림없다. 저건 내가 낸 상처다. 김철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죄악의 증거다. 지영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지금 열이 높으시니까 잘못 보신 거예요. 지영이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하였습니다. 40년을 찾아 헤맸어. 김철수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영아, 너 맞지? 지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왔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김지영이에요. 그냥 요양보호사예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헤어진 부녀가 이렇게 다시 만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영의 손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철수가 울먹이며 말하였습니다. 지영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확인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환자와 요양보호사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평소보다 더 일찍 병실에 왔습니다. 김철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어제 본 흉터가 진짜 딸의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하였습니다. 어르신, 안색이 좋지 않으세요. 밤에 잠을 못 주무셨나요? 지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지영 씨,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지영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김철수라고 차트에 적혀 있던데 맞나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맞습니다. 1948년생이고요. 김철수도 긴장하며 답하였습니다. 그럼 40년 전에 딸을 고아원에.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혹시 너는? 김철수가 일어나려다가 몸이 아파 다시 누웠습니다. 혹시 지영이니? 그 순간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예, 저예요. 아버지. 지영이 무너져 내리며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철수도 눈물을 흘리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딸이 이렇게 자신을 돌봐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정말 너구나. 어떻게 여기에? 김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지영은 한참을 울다가 진정을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요. 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하였습니다. 환자 차트를 보던 중에 아버지 이름과 생년월일을 봤어요. 그래서 알았던 거구나.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지영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40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거든요. 왜 나를 버렸는지, 왜 찾으러 오지 않는지. 김철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영이 계속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를 보니까, 이렇게 아프고 외롭게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미안해 지영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김철수가 딸의 손을 잡으며 사죄하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며칠 동안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보면서 알았어요. 아버지가 어제 헛소리 하시면서 계속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걸 들었어요. 지영이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밤 근무하는 김 간호사님께서 말해주셨어요. 아버지가 가끔 혼자 중얼거리시면서 지영이를 찾아야 하는데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데 라고 하신다고요. 김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 간호사님이 말씀하시길 아버지가 입원하실 때 가져오신 짐 중에 어린 여자아이 사진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지영이 계속 말하였습니다. 또 며칠 전에 아버지 아들분이 오셨을 때 간호사실에서 하시는 말씀을 우연히 들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누군가를 찾으며 사셨다. 잃어버린 딸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도 놀라웠고, 지영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며 40년을 살았는데, 지영이 울먹이며 말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도 저를 그리워하며 40년을 사셨던 거네요. 지영아. 김철수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아원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금방 데리러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아서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겨주신 작은 쪽지 하나로 버텼어요. 아빠가 꼭 데리러 올게. 건강하게 자라거라. 사랑한다는 그 쪽지요. 김철수는 40년 전에 남긴 그 쪽지를 기억하였습니다. 그 쪽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언젠가는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고아원이 불타면서 결국 지영이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아빠도 너를 찾으러 갔었어. 하지만 고아원이 없어져서 김철수가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가 겪었던 40년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원망했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며 40년을 살았는데 저렇게 작아진 등을 보니 미워할 힘조차 없더군요. 지영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환자와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40년 만에 만난 진짜 부녀였습니다. 지영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후 병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인 감정들이 두 사람 사이에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철수는 딸을 바라보며 온갖 감정이 교차하였습니다. 반가움, 죄책감, 그리움, 그리고 안타까움까지. 지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망했던 아버지가 실제로는 자신을 그리워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김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너에게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영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40년 동안 준비해온 원망의 말들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정말 그때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김철수는 딸의 질문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40년 전 그 끔찍한 선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없었어. 정말 없었어. 그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습니다. 너와 함께 있으면 둘 다 굶어 죽을 상황이었어. 빚쟁이들은 매일 찾아와 협박했고 내 화상도 제대로 치료해줄 돈이 없었고 지영은 아버지의 절박했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40년간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편지라도 보내주실 수 있었잖아요. 전화라도 한번. 지영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3년 후에 너를 데리러 갔었어. 하지만 고아원이 불타서 없어졌더라고.
그때부터 10년 넘게 너를 찾아 헤맸어. 김철수가 설명하였습니다. 정말요? 지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야. 서울 시내 모든 고아원과 보육원을 다 찾아다녔어.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찾아봤지만 김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영은 아버지가 정말로 자신을 찾으려 노력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40년 동안 원망만 했는데 아버지도 똑같이 고통받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빠는 김철수가 계속 말하였습니다. 결혼도 안 했어. 다른 여자를 만나면 내 생각이 나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혹시라도 내가 찾아오면 아무도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아버지,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성인이 되어서 날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계속 같은 동네에서 살았어. 주소도 바꾸지 않았고, 김철수가 설명하였습니다. 지영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무정한 아버지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그리워하며 평생을 보낸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갑자기 김철수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였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무리해서 일어나려 하였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지영이 놀라며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제대로 사과해야 해. 김철수가 침대에서 내려와 딸 앞에 무릎을 꿇으려 하였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몸이 아프신데 이러시면 안 돼요. 지영이 급히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결국 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지영아, 아빠를 용서해줘. 아니, 용서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들어줘. 김철수가 딸의 발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지영도 울면서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려 하였습니다. 나는 아비 자격도 없어. 내 딸을 버린 죄인이야. 나를 죽여도 좋으니까. 김철수가 계속 사죄하였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원망했던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사죄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자신이 미안해졌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지영이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정말 그리웠어요. 두 사람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포옹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작아진 등을 느끼며 지영은 세월의 무게를 실감하였습니다. 사실 저도 아버지를 찾으려고 했었어요. 지영이 고백하였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호적 등본도 떼어보고 옛날 주소지도 찾아가 봤어요. 정말? 김철수가 놀랐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었어요. 지영이 설명하였습니다. 김철수는 자신이 60대가 되어서야 건강 때문에 이사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텼다면 딸이 자신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 참 바보같이 살았네. 김철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지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40년간의 공백을 메우려 노력하였습니다. 서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 똥 묻은 몸을 닦아주는 딸. 김철수가 감격하며 말하였습니다. 신이 나에게 허락한 마지막 기적이었습니다. 지영은 아버지의 말에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영이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 요양병원에서는 특별한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병원장이 사정을 듣고 감동받아서 지영을 김철수의 전담 보호사로 배정해 준 것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처음 봅니다. 아버지와 딸이 이렇게 만나다니. 병원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하였습니다. 이제 지영은 공식적으로 아버지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직원들도 이 사연을 듣고 모두 감동받았습니다. 와,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네요. 간호사들이 부러워하였습니다. 40년 만에 이렇게 만나다니. 김철수의 건강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신적으로는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하루라도 더 딸과 함께 있고 싶어졌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가 좋네요. 뜰에 나가서 산책하실래요? 어느 화창한 봄날 지영이 제안하였습니다. 산책? 내가 어떻게 산책을? 김철수가 망설였습니다. 휠체어 있잖아요. 제가 밀어드릴게요. 지영이 밝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첫 번째 산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양병원 뜰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예쁘다, 지영아. 김철수가 벚꽃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정말 예뻐요. 아버지랑 이렇게 꽃 구경하는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지영도 감회에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찍어볼까? 지영이 제안하였습니다. 사진? 내가 이 꼴로? 김철수가 망설였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다시 만난 기념으로요. 지영이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 둘, 셋. 간호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김철수와 그 뒤에 서서 웃고 있는 지영의 모습이 따뜻하게 담겼습니다. 이게 우리 첫 번째 가족 사진이네요. 지영이 사진을 보며 울컥하였습니다. 김철수도 사진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가족 사진을 찍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지영은 집에서 직접 만든 미역국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끓인 거예요. 드셔보세요. 지영이 정성스럽게 떠먹여 주었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김철수는 40년 만에 딸이 끓인 음식을 먹는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라면 끓여주시던 게 생각나요. 그때는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몰라요. 지영이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아빠가 서툴러서 화상까지 입혔는데 김철수가 미안해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지영이 아버지를 위로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철수의 몸은 더욱 약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더 밝아졌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매일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김철수가 지영에게 말하였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죽으면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줘. 무슨 소리세요? 아직 건강하셔야 해요. 지영이 놀라며 말렸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40년 만에 너를 다시 만났으니까. 김철수가 평온하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제야 아버지를 만났는데 이렇게 빨리 떠나시면 안 돼요. 지영이 울먹였습니다.
지영아, 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아빠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면 안 돼. 김철수가 딸을 걱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김철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지영아, 김철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아버지, 힘내세요. 제가 계속 곁에 있을게요. 지영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영아, 다음 생에는 부디 좋은 부모 만나거라. 김철수가 마지막 힘을 내어 말하였습니다. 아니요. 다음 생에도 아버지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때는 처음부터 함께해요.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땐 목숨 걸고 지켜주마. 김철수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김철수는 딸의 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지영은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는 요양병원 직원들과 환자 가족들이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모두가 이 아름다운 부녀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지영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화장을 하고 바다에 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날이 되면 바다에 가서 아버지를 그리워하였습니다. 40년 만에 만나서 몇 개월밖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시간은 두 사람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무리 멘트.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생명의 소중함과 나눔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